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산골 깊은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이설아 리셰파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더랬지요. 집으로 엮은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겨울의 찬바람은 썩은 문틈 사이로 매섭게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였고 그 아래에는 병든 어머니가 연신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갓 스물을 넘긴 설아의 어깨는 이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무게에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차가운 흙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쓴 약초 다리는 냄새와 퀴퀴한 흙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지요. 설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미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차가운 흙을 파헤쳐도 감각이 무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쉴 수 없었지요. 그녀의 검은 머리칼 사이로 유독 남의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난 한 줌의 새하얀 백발 박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머리칼을 흉조 흉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설아는 행여나 그 머리칼이 남의 눈에 띌세라. 낙고해진 붉은 댕기천으로 그것을 꽁꽁 동여매는 것이 아침의 첫 일이었습니다. 그 댕기천은 그녀의 수치심이자 유일한 가리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잔인한 손가락질 속에 감춰진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설아의 비범한 총명함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반나절은 좋게 헤매야 찾을 희귀한 약초들을 설아는 한 시진 2시간 만에 바구니 가득 채워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았고 복잡한 약초의 생김새와 효능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는 위치까지 책 한 권 외우듯 모조리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범한 기억력은 그녀가 아버지의 서책을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홀로 깨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명함은 그녀의 흉조에 가려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가난과 자신을 바라보는 경멸과 동정의 시선만이 그녀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마당에 하얀 서리가 카페처럼 깔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의 용하다는 매파 무이퍼가 찾아왔습니다. 매파는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본디 뼈대 있는 양반가라는 말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설아의 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설아의 아버지는 이 뜻밖의 방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지요. 한때는 과거 급제를 꿈꾸던 학자였으나 이제는 쓰디쓴 현실에 절망한 그는 겉으로는 근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흉물스러운 딸을 하루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에게 가장 깨끗한 비록 수십 번 기워 입어 누더기일지언정 옷을 입히고 차를 내오라 명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이마를 덮은 댕기천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매파가 매서운 눈으로 그녀의 용모와 태도를 뜯어보려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닫힌 줄 알았던 방문 틈으로 거센 바람이 휑하고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은 위태롭게 깜빡이던 등불을 스쳐 지나갔고 그보다 더 잔인하게 설아의 붉은 댕기천을 거칠게 풀어헤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새하얀 머리카락 타래가 마치 불길한 달빛처럼 방 안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매파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역병 환자라도 본 듯 설아를 손가락질하며 뒷걸음질 쳤지요. 이것은 필시 살별 사싱의 징조가 아니오.
어찌 감히 이런 흉조를 가진 아이를 양반 규수라 속여내게 보이려 했는가. 재수 없는 것. 매파는 바닥에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쿵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병든 어머니의 기침, 소리마저 멎은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설어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설화의 부서진 마음 같았지요. 설화의 아버지는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잿빛이 된 얼굴로 딸을 노려보았지요. 내년이 기어코 이 가문의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짓밟는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흉조를 집안에서, 아니 저 멀리 한양 한영의 가장 깊고 어두운 궁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영원히 치워버리기로 말입니다. 그곳이라면 이 가문의 수치를 완벽히 감출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렇게 설화는 한양으로, 조선의 심장이자 가장 거대한 감옥인 궁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노비 시장의 상인에게 넘기던 날, 병든 어머니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차디찬 동전 몇 입과 바꾼 딸의 운명 앞에서 그는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 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화는 그렇게 짐짝처럼 실려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며칠 밤낮을 보냈습니다. 한양의 성문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녀가 궁궐의 가장 낮은 곳, 무수리들이 거처하는 아랫간으로 배정되었을 때 그녀의 이름 대신 백발박fat이라는 잔인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궁의 규율을 총괄하는 조상궁은 설화의 흰 머리칼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질서와 규율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설화의 존재 자체를 궁의 완벽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경한 오점으로 여겼습니다. 조상궁은 설화에게 가장 고되고 험한 일을 맡겼습니다. 바로 겨울철,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왕족들의 수많은 의복을 세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설화의 삶은 그날부터 끝없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을 깨고 살을 애는 듯한 물에 손을 담가야 했지요. 그녀의 손은 이내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쉴 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잿물 냄새와 축축한 빨래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그녀의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되어 좁고 차가운 골방에 돌아오면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왔습니다. 다른 무수리들조차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흰 머리칼이 불운을 옮긴다며 수군거렸고 심지어는 그녀의 밥그릇에 몰래 재를 뿌리는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그 모진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기억력에 의지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근 채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에서 훔쳐보았던 시경시경의 구절들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쪽에는 교목이 있으나 쉴 수는 없도다. 애무여 겨목 부커슈씨.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 그녀는 머릿속에 수천 권의 책을 짓고 그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가장 혹독한 추위가 닥친 섣달금음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지만 냇가의 얼음은 더욱 두껍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많은 양의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조상궁은 굳은 얼굴로 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른 빨래가 담긴 거대한 바구니 하나를 설화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이것을 별궁, 백곤에 계신 원용대군 외용다준께 가져다 드리거라. 조상궁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별궁은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왕의 후궁소생으로 성정이 괴팍하여 광인이라 불리는 왕자 원용이 유폐되어 살고 있었지요. 그곳에 가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궁인들의 공공연한 소문이었습니다. 설아는 묵묵히 거대한 바구니를 이었습니다. 바구니는 그녀의 작은 체구보다 훨씬 컸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눈밭을 헤쳐나갔습니다. 화려한 정각들을 진화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할수록 인적은 끊겼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은 그녀의 발자국 소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마침내 낡고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별궁의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십니까?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잡초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정각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량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놓아둘 대청 마루를 찾아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남자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먹물로 더러워진 흰 도포 덮어를 입은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잔뜩 술에 취한 듯 보였고 손에는 아직 먹물이 마르지 않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원용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화폭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빈 백매화 박매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향해 어째서냐, 어째서 내 놈은 살아 숨쉬지 않는 것이냐 하고 소리치더니 손에 든 붓을 그림에 집어던졌습니다. 순백의 매화가지 위에 검은 먹물이 처참하게 튀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거친 숨을 몰아쉬다 문득 마당 구석에선 작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설화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을 가리고 있던 너덜너덜한 붉은 댕기가 언제 풀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추위와 눈보라에 젖은 검은 머리칼 사이로 그녀의 새하얀 머리칼 한 줌이 잿빛 하늘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설화는 죽음을 직감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흉조를 본 왕자가 당장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원용대군의 고함 소리는 멎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엎드린 설화의 누추한 옷, 공포에 질린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머리칼에 꽂혀 있었습니다. 원용대군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보았다는 듯 먹물이 묻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 새하얀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달빛이구나. 차가운 밤하늘에 걸린 길 잃은 달빛이야. 평생을 흉조라 손가락질 받던 설화는 자신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괴물이 아닌 달빛이라 불러준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조상궁의 명을 받고 설화를 감시하러 뒤따라온 내관들이 별궁의 문을 열고 닥쳤습니다. 내관들은 대군과 무수리가 함께 있는 광경, 특히 대군의 손이 설화의 머리칼에 닿아 있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무엄하다. 내년이 감히 대군마마의 옥체에 그들이 설화를 끌어내려 할 때였습니다. 원용대군이 술기운이 싹 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멈춰라. 그는 설화를 자신의 등 뒤로 가볍게 밀어 보호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관들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게 책을 읽어줄 나이니니 당장 조상궁에게 고하고 이 아이의 거처를 내 별궁의 행랑채로 옮기도록 하라. 왕자의 광기 어린 고집은 이미 궁 전체에 유명했습니다. 내관들은 감히 왕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물러났습니다. 조상궁은 이 소식을 듣고 치욕의 이를 갈았지만 왕실의 종친인 대군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화는 하루아침에 얼어붙은 냇가의 빨래터에서 광인 왕자의 책 읽는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거처는 별궁의 작은 행랑채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춥고 누추했지만 적어도 잿물 냄새 대신 맑은 묵향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원용대군은 정말로 설화에게 책만 읽게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고 설화는 그의 곁에서 묵을 갈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텅 빈 별궁을 채웠습니다. 대군은 그림을 그리고 설화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궁궐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닌 채 버려진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대군은 설화의 흉조에서 달빛을 보았고 설화는 대군의 광기 속에서 자신을 알아봐준 유일한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린 겨울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별궁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자 황량했던 별궁의 뜰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원용대군은 여전히 붓을 들었고 설화는 그의 곁에서 묵을 갈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대군은 괴팍하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흰 머리칼을 흉보거나 그녀의 존재를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설화의 비범한 기억력을 흥미롭게 여겼고 때로는 일부러 어려운 서책을 가져와 그녀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그 모든 것을 막힘없이 읽어내렸습니다. 한 번 눈으로 훑은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냈지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대군의 거친 마음을 다독이는 유일한 자장가였고 그녀의 총명함은 그의 멈춰있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그림과 글로, 침묵과 낭독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하지 않았고 대군은 그림에 먹물을 집어던지는 대신 난생 처음으로 완성된 매화도를 그려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쪽의 대국 다곡에서 온 사신단이 예리를 갖춘 문안 인사와 함께 조선의 학문 수준을 시험하려는 오만한 의도가 담긴 화첩시, 화태시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것은 난해한 그림 한 폭과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시 한 수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꺾인 대나무와 마른 우물이 그려져 있었고 시의 내용은 조선의 절개와 지혜의 샘을 동시에 비웃는 듯 했습니다. 예조 리처의 관리들과 지편전의 학사들이 머리를 맞대었으나 그 누구도 사신단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졌고 조정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소문은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 원용대군의 별궁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대군은 소식을 전해 듣고는 쓸모없는 서색 녀석들이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스쳤습니다. 그는 왕실의 일원이었고 나라의 위신이 깎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군은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문제의 화첩시를 필사한 종이를 앞에 두고 골몰했습니다. 꺾인 대나무라, 마른 우물이라, 이 오만한 것들이 감히 그가 분노의 차 붓을 집어 던지려 할 때였습니다. 곁에서 묵을 갈던 설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감마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송구하오나 그 그림은 꺾인 것이 아니라 휘어진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마른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샘이옵니다. 대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화는 며칠 전 대군에게 읽어주었던 지금은 거의 익히지 않는 고려시대의 야사 예시 한 구절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읊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의 한 학자가 원윤의 사신에게 답하길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아니하며 주 수익흉을 부젓. 우물은 겨울에 얼어붙어 숨을 지언정 결코 마르지 아니한다. 징수의동 얼푸커 하였으니 이는 곧 선비의 기계와 백성의 끈질긴 생명력을 뜻하는 것이라 하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그 책의 저자, 심지어 그 책이 보관된 서가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학사들이 잊고 있었던 완벽한 반박의 논리였습니다. 원용대군은 손에 들었던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설화라는 여인의 존재를 경의와 전율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흰 머리칼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지혜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대군은 즉시 설화가 읊은 구절을 바탕으로 답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자신의 신복 내관을 시켜 그것을 익명으로 임금의 어전에 올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사신단 앞에서 공개된 그 답시는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감탄으로 변했고 조선의 체면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이 지혜의 주인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이 일로 원용대군은 임금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잊고 지냈던 이복 동생의 총명함을 다시 보게 되었고 별궁으로 귀한 북과 먹 그리고 약재들을 하사했습니다. 버려진 왕자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하자 궁궐의 물밑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금의 총애를 갈구하던 야심 많은 박숙의 발슈기와 설화에게 모욕을 당했던 조상궁에게 이 소식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박숙이는 원용대군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대군이 여전히 곁에 설화를 두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조상궁은 천한 무술이었던 설화가 자신의 눈앞에서 왕자의 총애를 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인의 검은 속내는 하나로 합쳐졌고 그들은 설화를 제거할 잔인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박숙이가 거처하는 전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귀한 봉황비녀 봉황장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고 범인을 색출한다는 명목 아래 조 상궁이 직접 수색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길은 마치 처음부터 목적지였다는 듯 원용대군의 별궁을 향했습니다. 조 상궁은 별궁의 내관들을 밀치고 들어와 다짜고짜 설화에 누추한 행랑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감이 숙의 마마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조 상궁은 설화의 이불 밑에 숨겨져 있던 봉황비녀를 찾아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숙에는 뒤따라 들어와 비탄에 빠진 표정을 지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설화는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상궁마마, 저는 결코 그 비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조 상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엄쟁임이 이리도 명백한데 내년이 감히 발뺌을 하려는 게냐. 당장 인연을 의금부로 끌고 가라. 그때였습니다. 설화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궁마마께서 그 비녀가 사라졌다고 하신 시각은 어제 진시센시 오전 7-9시라 하셨습니다. 조 상궁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들어줘 상궁과 박숙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대감마마의 명을 받아 내의원 나이윤에 있었습니다. 대감마마의 기침을 다스릴 맹문동을 받으러 갔으며 내의원의 김해 관기임 이군님과 다른 세 분의 의관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내의원의 약재 출납 기록에도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옵니다.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안 무수리 출신 계집이 감히 내의원의 기록을 운운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조상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박수기의 입가에서는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원용대군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사실이다. 대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왕족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보냈. 정녕 그대들은 내가 도둑질의 배후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조상궁 그는 박수계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기께서는 후궁의 물건 간수도 이리 허술하게 하시어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실수를 하시는구려. 이것은 단순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광인으로 숨어 지내던 왕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조상궁은 감히 대군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박수기는 분노와 치욕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왕의 동생을 상대로 더 이상 일을 크게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아니, 오히려 망신만 당한 채 별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은 고스란히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사신단의 일을 해결한 지혜와 이번 모함을 이겨낸 설화의 총명함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설화를 자신의 편전 밴덴으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어두운 편전한 옥좌에 앉은 임금은 설화의 흰 머리칼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녀에게 역사와 경전에 대한 몇 가지 난해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설화는 막힘없이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책을 외운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 머리에 그 흰빛은 흉조가 아니었. 그것은 하늘이 내린 지혜의 상징이로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특별 교직원 질을 내렸습니다. 이설화는 무수리의 신분을 벗 궁중 도서관인 규장각 의장각의 책을 관리하는 각신각신의 시중을 드는 특별 궁녀, 특별 상궁의 지위는 아닐지라도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원용대군의 학문적 조력이자 임금이 신임하는 책이 된 것입니다. 조상궁은 이제 설화를 만나면 허리를 굽혀야 했고 박수기는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마침내 수천 권의 책이 꽂힌 규장각 서고에 섰습니다. 묵향과 종이 냄새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있을 곳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규장각 괴장각에 수만 권 서책에 묻혀 지내며 설화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으로 옅은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이제 어엿한 학사들처럼 임금의 학문적 자문에 응할 정도에 이르렀고 원용대군과의 정신적인 교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들이오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었지요. 박수기와 조상궁에게 천안 무수리에서 일약 임금의 총애를 받는 존재가 된 설화는 단순히 눈의 가시를 넘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화의 총명함이나 대군의 비호를 정면으로 꺾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수단, 바로 설화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그 지독한 흉조, 그녀의 새하얀 머리칼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수기의 거처인 취선당 최센탕에서 두 여인의 은밀한 모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실의 규율 따위로 저것을 꺾을 순 없어. 그렇다면 아예 국법 국파으로 다스릴 것이다. 가장 흉악하고 그 누구도 변호할 수 없는 죄, 바로 반역반육의 싹을 덮어 씌우는 것이다. 조상궁의 눈이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로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신당신당에 몰래 잠입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인형을 숨겨두었습니다. 지프로 거칠게 엮은 인형에는 임금의 생년월일시가 적힌 붉은 종이가
날카롭게 밝혀 있었고 그 인형의 머리 부분에는 바로 설화가 빗질할 때마다 조상궁이 수족을 시켜 몰래 모아두었던 그녀의 새하얀 머리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발의 흉조가 임금의 용체롱태를 저주하고 국군 과군을 해하려 한다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적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수계와 조상궁이 밤낮으로 음모를 꾸미는 동안 그들이 얕보았던 설화와 원용대군 또한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규장각에서 밤낮으로 읽은 것은 비단 성현의 말씀이 적힌 경전과 역사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팔도 각 관청에서 올라온 방대한 양의 행정 기록과 세금 장부 정보 또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보관되어 있었지요. 설화는 그 특유의 비범한 기억력으로 박수계의 가문이 관리하는 함경도 군남미의 수량이 몇 해에 걸쳐 터무니없이 어긋나 있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심상치 않은 사실을 조용히 원용대군에게 알렸습니다. 광인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대군의 날카로운 지성이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그림에 먹물을 끼얹는 무기력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대군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신복들을 은밀히 움직여 설화가 지목한 장부의 허점을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박수기의 아비인 병조 판서와 오라비인 지방 수령은 수년간 군량을 빼돌려 막대한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으며 이는 혹한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경의 병사들을 굶주리게 하는 대역죄, 단익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상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궁궐 수비대를 이끌고 신당을 수색하여 우연히 저주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발의 궁녀가 감히 임금을 저주했다는 소식에 모든 궁인들이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화와 원용대군은 즉시 임금이 계신 대전다된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임금의 엄숙한 용상, 롱청 앞에는 박수기와 조상궁이 이미 비통한 표정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전하, 이 어찌 참남하고 망극한 일이옵니까? 조상궁이 마치 피를 토해내듯 절규했습니다. 저 흉측한 백발요물이 감히 옥체를 노리고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나이다. 이 인형의 머리칼이 그 명백한 증거이옵니다. 박수기는 기다렸다는 듯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용대 군마마께서도 필시 이 일에 연루되셨을 것이옵니다. 저 천한 것에게 단단히 홀려 이성을 잃고 왕실을 능멸하려 하신 것이옵니다. 라며 대군까지 함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서리빨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끓어오르는 신하들의 탄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꿇어앉아 있는 설화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는 이 증엄 앞에서 과연 할 말이 있느냐? 설화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복한 채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의 머리칼이 평생을 흉조라 손가락질 받아왔음을 아옵니다. 허나 그것이 저주에 쓰였다는 이 끔찍한 누명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사옵니다. 그것은 수계마마와 조상궁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휘상일 뿐이옵니다. 네, 인연이 조상궁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발뺌한다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증언이 이리도 명백한데 감히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원용대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흉측한 저주 인형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묵직한 두루마리 뭉치 하나를 꺼내 임금의 어전에 바쳤습니다. 아바마마, 저들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킨 것은
저주의 인형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설화의 기억력과 대군의 집요함으로 완성된 박숙의 가문의 군량미 횡령 장부였습니다. 대군은 설화가 찾아낸 작은 단서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친 거대한 비리의 증거들을 임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수기의 가문은 지난 수년간 나라의 녹을 좀먹고 견방의 병사들을 굶주리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감히 이따위 집 인형 따위로 전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소신의 충심과 설화의 지혜를 한꺼번에 묻으려 한 것이옵니다. 대군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오르며 대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박수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조상궁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와 기록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하여 단 하나의 변명에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설화의 흰 머리칼로 만든 흉측한 저주 인형은 나라를 좀먹은 거대한 탐욕의 실체 앞에서 그저 초라한 집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임금의 분노는 마침내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 이 천인공노할 것들 감히 짐을 능멸하고 백성을 기만하며 국고를 훔쳐 그것도 모자라 감히 왕실의 종친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우려 하였는가. 임금은 즉시 의금부 도사를 불렀습니다. 박숙애는 그 자리에서 폐위폐회되어 궁궐의 가장 깊고 차가운 곳 냉궁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영모에 준하는 죄로 풍비박산이 났으며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린 병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산골 깊은 마을에 몰락한 양반 가문의 이설아 리셰프아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더랬지요. 지프로 엮은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겨울의 찬바람은 썩은 문틈 사이로 매섭게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였고 그 아래에는 병든 어머니가 연신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지요. 갓 20을 넘긴 설아의 어깨는 이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무게에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해가 뜨기도 전에 차가운 흙바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쓴 약초 다리는 냄새와 퀴퀴한 흙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지요. 설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미는 새벽바람을 맞으며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차가운 흙을 파헤쳐도 감각이 무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쉴 수 없었지요. 그녀의 검은 머리칼 사이로 유독 남의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난 한 줌의 새하얀 백발 박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머리칼을 흉조흉저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설아는 행여나 그 머리칼이 남의 눈에 띌세라 낙고해진 붉은 댕기천으로 그것을 꽁꽁 동여매는 것이 아침의 첫 일이었습니다. 그 댕기천은 그녀의 수치심이자 유일한 가리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잔인한 손가락질 속에 감춰진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설아의 비범한 총명함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반나절은 좋게 헤매야 찾을 희귀한 약초들을 설아는 한 시진 2시간 만에 바구니 가득 채워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 번 본 것은 결코 잊지 않았고 복잡한 약초의 생김새와 효능 그리고 그것들이 자라는 위치까지 책 한 권 외우듯 모조리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범한 기억력은 그녀가 아버지의 서책을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홀로 깨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총명함은 그녀의 흉조에 가려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가난과 자신을 바라보는 경멸과 동정의 시선만이 그녀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마당에 하얀 서리가 카페처럼 깔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용하다는 매파 무이퍼가 찾아왔습니다. 매파는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본디 뼈대 있는 양반가라는 말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설화의 집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설화의 아버지는 이 뜻밖의 방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지요. 한때는 과거 급제를 꿈꾸던 학자였으나 이제는 쓰디쓴 현실에 절망한 그는 겉으로는 근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 흉물스러운 딸을 하루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설화에게 가장 깨끗한 비록 수십 번 기워 이번 우덕일지언정 옷을 입히고 차를 내오라 명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이마를 덮은 댕기천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매파가 매서운 눈으로 그녀의 용모와 태도를 뜯어보려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닫힌 줄 알았던 방문 틈으로 거센 바람이 휑하고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은 위태롭게 깜빡이던 등불을 스쳐 지나갔고 그보다 더 잔인하게 설화의 붉은 댕기천을 거칠게 풀어헤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새하얀 머리카락 타래가 마치 불길한 달빛처럼 방 안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매파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역병 환자라도 본 듯 설화를 손가락질하며 뒷걸음질 쳤지요. 이것은 필시 살별 사싱의 징조가 아니오. 어찌 감히 이런 흉조를 가진 아이를 양반 규수라 소견에게 보이려 했는가. 재수 없는 것. 매파는 바닥에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병든 어머니의 기침, 소리마저 멎은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설화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설화의 부서진 마음 같았지요. 설화의 아버지는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잿빛이 된 얼굴로 딸을 노려보았지요. 내년이 기어코 이 가문의 마지막 남은 명예마저 짓밟는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흉조를 집안에서, 아니 저 멀리 한양한영의 가장 깊고 어두운 궁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영원히 치워버리기로 말입니다. 그곳이라면 이 가문의 수치를 완벽히 감출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렇게 설화는 한양으로, 조선의 심장이자 가장 거대한 감옥인 궁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노비 시장의 상인에게 넘기던 날, 병든 어머니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차디찬 동전 몇 입과 바꾼 딸의 운명 앞에서 그는 오히려 후련하다는 듯 매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화는 그렇게 짐짝처럼 실려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며칠 밤낮을 보냈습니다. 한양의 성문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녀가 궁궐의 가장 낮은 곳, 무수리들이 거처하는 아랫간으로 배정되었을 때 그녀의 이름 대신 백발박파디라는 잔인한 낙인이 찍혔습니다. 궁의 규율을 총괄하는 조상궁은 설화의 흰 머리칼을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질서와 규율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설화의 존재 자체를 궁의 완벽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경한 오점으로 여겼습니다. 조상궁은 설화에게 가장 고되고 험한 일을 맡겼습니다. 바로 겨울철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왕족들의 수많은 의복을 세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설화의 삶은 그날부터 끝없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을 깨고 차를 애는 듯한 물에 손을 담가야 했지요. 그녀의 손은 이내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쉴 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잿물 냄새와 축축한 빨래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그녀의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이 되어 좁고 차가운 골방에 돌아오면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왔습니다. 다른 무수리들조차 그녀를 피했습니다. 그녀의 흰 머리칼이 불운을 옮긴다며 수군거려 심지어는 그녀의 밥그릇에 몰래 재를 뿌리는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그 모진 수모와 고통 속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기억력에 의지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근 채 어릴 적 아버지의 서재에서 훔쳐보았던 시경시경의 구절들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남쪽에는 교목이 있으나 쉴 수는 없도다. 애무여 겨목 부커슈시.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기 위해 그녀는 머릿속에 수천 권의 책을 짓고 그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어 가장 혹독한 추위가 닥친 섣달금음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새해를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지만 냇가의 얼음은 더욱 두껍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많은 양의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조상궁은 굳은 얼굴로 설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른 빨래가 담긴 거대한 바구니 하나를 설화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이것을 별궁, 백곤에 계신 원용대군 외용다준께 가져다 드리거라. 조상궁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아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별궁은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선왕의 후궁소생으로 성정이 괴팍하여 광인이라 불리는 왕자 원용이 유폐되어 살고 있었지요. 그곳에 가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궁인들의 공공연한 소문이었습니다. 설아는 묵묵히 거대한 바구니를 이었습니다. 바구니는 그녀의 작은 체구보다 훨씬 컸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눈밭을 헤쳐나갔습니다. 화려한 정각들을 진화궁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할수록 인적은 끊겼습니다. 소복이 쌓인 눈은 그녀의 발자국 소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마침내 낡고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별궁의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십니까? 하고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은 잡초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정각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량했습니다. 그녀는 빨래를 놓아둘 대청마루를 찾아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남자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화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먹물로 더러워진 흰 도포 덮어를 입은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잔뜩 술에 취한 듯 보였고 손에는 아직 먹물이 마르지 않은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원용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화폭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 빈 백매화 박매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향해 어째서냐, 어째서 내 놈은 살아 숨쉬지 않는 것이냐 하고 소리치더니 손에 든 붓을 그림에 집어던졌습니다. 순백의 매화가지 위에 검은 먹물이 처참하게 튀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거친 숨을 몰아쉬다 문득 마당 구석에선 작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설아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을 가리고 있던 너덜너덜한 붉은 댕기가 언제 풀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추위와 눈보라에 젖은 검은 머리칼 사이로 그녀의 새하얀 머리칼 한 줌이 잿빛 하늘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설아는 죽음을 직감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흉조를 본 왕자가 당장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원용대군의 고함 소리는 멎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엎드린 설아의 누추한 옷, 공포에 질린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머리칼에 꽂혀 있었습니다.
원용대군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보았다는 듯 먹물이 묻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그 새하얀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달빛이구나. 차가운 밤하늘에 걸린 길 잃은 달빛이야. 평생을 흉조라 손가락질 받던 설화는 자신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괴물이 아닌 달빛이라 불러준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조상궁의 명을 받고 설화를 감시하러 뒤따라온 내관들이 별궁의 문을 열고 닥쳤습니다. 내관들은 대군과 무수리가 함께 있는 광경, 특히 대군의 손이 설화의 머리칼에 닿아 있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무엄하다. 내년이 감히 대군 마마의 옥체에 그들이 설화를 끌어내려 할 때였습니다. 원용대군이 술기운이 싹 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멈춰라. 그는 설화를 자신의 등 뒤로 가볍게 밀어 보호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관들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사람이다. 내게 책을 읽어줄 나인이니 당장 조상궁에게 고하고 이 아이의 거처를 내 별궁의 행랑채로 옮기도록 하라. 왕자의 광기 어린 고집은 이미 궁 전체에 유명했습니다. 내관들은 감히 왕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물러났습니다. 조상궁은 이 소식을 듣고 치욕의 이를 갈았지만 왕실의 종친인 대군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화는 하루아침에 얼어붙은 냇가의 빨래터에서 광인 왕자의 책 읽는 하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거처는 별궁의 작은 행랑채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춥고 누추했지만 적어도 잿물 냄새 대신 맑은 묵향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원용대군은 정말로 설화에게 책만 읽게 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고 설화는 그의 곁에서 묵을 갈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텅 빈 별궁을 채웠습니다. 대군은 그림을 그리고 설화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하고 차가운 궁궐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지닌 채 버려진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대군은 설화의 흉조에서 달빛을 보았고 설화는 대군의 광기 속에서 자신을 알아봐준 유일한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린 겨울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별궁에서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자 황량했던 별궁의 뜰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원용대군은 여전히 붓을 들었고 설화는 그의 곁에서 묵을 갈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대군은 괴팍하고 예측 불가능했지만 적어도 그녀의 흰 머리칼을 흉보거나 그녀의 존재를 멸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설화의 비범한 기억력을 흥미롭게 여겼고 때로는 일부러 어려운 서책을 가져와 그녀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설화는 그 모든 것을 막힘없이 읽어내렸습니다. 한 번 눈으로 훑은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냈지요.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대군의 거친 마음을 다독이는 유일한 자장가였고 그녀의 총명함은 그의 멈춰있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은 그림과 글로, 침묵과 낭독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손이 부르트도록 빨래를 하지 않았고 대군은 그림에 먹물을 집어던지는 대신 난생 처음으로 완성된 매화도를 그려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쪽의 대국 다곡에서 온 사신단이 예리를 갖춘 문안 인사와 함께 조선의 학문 수준을 시험하려는 오만한 의도가 담긴 화첩시, 화태씨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것은 난해한
그림 한 폭과 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시 한 수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꺾인 대나무와 마른 우물이 그려져 있었고 시의 내용은 조선의 절개와 지혜의 샘을 동시에 비웃는 듯했습니다. 예조 리처의 관리들과 지편전의 학사들이 머리를 맞대었으나 그 누구도 사신단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심기는 날이 갈수록 불편해졌고 조정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소문은 궁궐의 가장 후미진 곳 원용대군의 별궁에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대군은 소식을 전해 듣고는 쓸모없는 서색 녀석들이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스쳤습니다. 그는 왕실의 일원이었고 나라의 위신이 깎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군은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문제의 화첩시를 필사한 종이를 앞에 두고 골몰했습니다. 꺾인 대나무라, 마른 우물이라. 이 오만한 것들이 감히 그가 분노의 차 붓을 집어 던지려 할 때였습니다. 곁에서 묵을 갈던 설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감마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송구하오나 그 그림은 꺾인 것이 아니라 휘어진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마른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샘이옵니다. 대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화는 며칠 전 대군에게 읽어주었던 지금은 거의 익히지 않는 고려시대의 야사 예시 한 구절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읊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의 한 학자가 원윤의 사신에게 답하길 대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아니하며 주 수익흉을 부젓 우물은 겨울에 얼어붙어 숨을 지언정 결코 마르지 아니한다. 징쇠동 얼푸커 하였으니 이는 곧 선비의 기계와 백성의 끈질긴 생명력을 뜻하는 것이라 하옵니다. 그녀의 기억력은 그 책의 저자, 심지어 그 책이 보관된 서가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학사들이 잊고 있었던 완벽한 반박의 논리였습니다. 원용대군은 손에 들었던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설화라는 여인의 존재를 경의와 전율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흰 머리칼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지혜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대군은 즉시 설화가 읊은 구절을 바탕으로 답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자신의 신복 내관을 시켜 그것을 익명으로 임금의 어전에 올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사신단 앞에서 공개된 그 답시는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감탄으로 변했고 조선의 체면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이 지혜의 주인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이 일로 원용대군은 임금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잊고 지냈던 이복 동생의 총명함을 다시 보게 되었고 별궁으로 귀한 북과 먹 그리고 약재들을 하사했습니다. 버려진 왕자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하자 궁궐의 물밑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금의 총애를 갈구하던 야심 많은 박숙의 발슈기와 설화에게 모욕을 당했던 조상궁에게 이 소식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박숙이는 원용대군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으나 대군이 여전히 곁에 설화를 두는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조상궁은 천한 무술이었던 설화가 자신의 눈앞에서 왕자의 총애를 받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인의 검은 속내는 하나로 합쳐졌고 그들은 설화를 제거할 잔인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며칠 후 박숙이가 거처하는 전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귀한 봉황비녀 봉황장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 범인을 색출한다는 명목 아래 조 상궁이 직접 수색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길은 마치 처음부터 목적지였다는 듯 원용대군의 별궁을 향했습니다. 조 상궁은 별궁의 내관들을 밀치고 들어와
다짜고짜 설화의 누추한 행랑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연감이 숙의 마마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죠. 상궁은 설화의 이불 밑에 숨겨져 있던 봉황비녀를 찾아내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숙애는 뒤따라 들어와 비탄에 빠진 표정을 지으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습니다. 설화는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송구하오나 상궁마마, 저는 결코 그 비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조상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엄챙임이 이리도 명백한데 내년이 감히 발뺌을 하려는 게냐. 당장 인연을 의금부로 끌고 가라. 그때였습니다. 설화의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궁마마께서 그 비녀가 사라졌다고 하신 시각은 어제 진시센시 오전 7, 9시라 하셨습니다. 조상궁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설화는 고개를 들어줘 상궁과 박수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대감마마의 명을 받아 내의원 나이윤에 있었습니다. 대감마마의 기침을 다스릴 맹문동을 받으러 갔으며 내의원의 김해 관김 이군님과 다른 세 분의 의관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내의원의 약제 출납 기록에도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옵니다. 방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천안 무수리 출신 계집이 감히 내의원의 기록을 운운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조상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박수기의 입가에서는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원용대군이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 사실이다. 대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왕족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보냈. 정녕 그대들은 내가 도둑질의 배후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조상궁 그는 박수기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기께서는 후궁의 물건 간수도 이리 허술하게 하시어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모는 실수를 하시는구려. 이것은 단순한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광인으로 숨어 지내던 왕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조상궁은 감히 대군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박수기는 분노와 치욕으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왕의 동생을 상대로 더 이상 일을 크게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아니, 오히려 망신만 당한 채 별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은 고스란히 임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사신단의 일을 해결한 지혜와 이번 모함을 이겨낸 설화의 총명함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설화를 자신의 편전 벤덴으로 은밀히 불렀습니다. 어두운 편전한 옥좌에 앉은 임금은 설화의 흰 머리칼을 보고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녀에게 역사와 경전에 대한 몇 가지 난해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설화는 막힘없이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책을 외운 것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 머리에 그 흰빛은 흉조가 아니었. 그것은 하늘이 내린 지혜의 상징이로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특별 교직원 질을 내렸습니다. 이설화는 무수리의 신분을 궁중 도서관인 규장각 의장각의 책을 관리하는 각신각신의 시중을 드는 특별 궁녀, 특별 상궁의 지위는 아닐지라도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원용대군의 학문적 조력이자 임금이 신임하는 책이 된 것입니다. 조상궁은 이제 설화를 만나면 허리를 굽혀야 했고 박수기는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화는 마침내 수천 권의 책이 꽂힌 규장각 서고에 섰습니다. 묵향과 종이 냄새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있을 곳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장각 괴장각에 수만 권 서책에 묻혀 지내며 설화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으로 옅은 평온이 깃들었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이제 어엿한 학사들처럼 임금의 학문적 자문에 응할 정도에 이르렀고 원용대군과의 정신적인 교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들이우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었지요. 박수기와 조상궁에게 천안 무수리에서 일약 임금의 총애를 받는 존재가 된 설화는 단순히 눈의 가시를 넘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화의 총명함이나 대군의 비호를 정면으로 꺾을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의 수단, 바로 설화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그 지독한 흉조, 그녀의 새하얀 머리칼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수기의 거처인 취선당 취센탕에서 두 여인의 은밀한 모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실의 규율 따위로 저것을 꺾을 순 없어. 그렇다면 아예 국법 국파으로 다스릴 것이다. 가장 흉악하고 그 누구도 변호할 수 없는 죄, 바로 반역반육의 싹을 덮어 씌우는 것이다. 조상궁의 눈이 어둠 속에서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로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궁궐의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신당신당에 몰래 잠입해 끔찍한 저주를 퍼붓는 인형을 숨겨두었습니다. 지프로 거칠게 엮은 인형에는 임금의 생년월일시가 적힌 붉은 종이가 날카롭게 박혀 있었고 그 인형의 머리 부분에는 바로 설화가 빗질할 때마다 조상궁이 수족을 시켜 몰래 모아두었던 그녀의 새하얀 머리칼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발의 흉조가 임금의 용체롱태를 저주하고 국군 과군을 해하려 한다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물적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수계와 조상궁이 밤낮으로 음모를 꾸미는 동안 그들이 얕보았던 설화와 원용대군 또한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규장각에서 밤낮으로 읽은 것은 비단 성현의 말씀이 적힌 경전과 역사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팔도 각 관청에서 올라온 방대한 양의 행정 기록과 세금 장부 정보 또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보관되어 있었지요. 설화는 그 특유의 비범한 기억력으로 박수계의 가문이 관리하는 함경도 군남미의 수량이 몇 해에 걸쳐 터무니없이 어긋나 있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심상치 않은 사실을 조용히 원용대군에게 알렸습니다. 광인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대군의 날카로운 지성이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그림에 먹물을 끼얹는 무기력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대군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신복들을 은밀히 움직여 설화가 지목한 장부의 허점을 낱낱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습니다. 박수기의 아비인 병조 판서와 오라비인 지방 수령은 수년간 군량을 빼돌려 막대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으며 이는 혹한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국경의 병사들을 굶주리게 하는 대역죄, 단익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상궁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궁궐 수비대를 이끌고 신당을 수색하여 우연히 저주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발의 궁녀가 감히 임금을 저주했다는 소식에 모든 궁인들이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화와 원용대군은 즉시 임금이 계신 대전다된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임금의 엄숙한 용상, 롱청 앞에는 박수기와 조상궁이 이미 비통한 표정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찌 참남하고 망극한 일이옵니까? 조상궁이 마치 피를 토해내듯 절규했습니다. 저 흉측한 백발요물이 감히 옥체를 노리고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나이다.
이 인형의 머리칼이 그 명백한 증거이옵니다. 박수기는 기다렸다는 듯 하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용대 군마마께서도 필시 이 일에 연루되셨을 것이옵니다. 저 천한 것에게 단단히 홀려 이성을 잃고 왕실을 능멸하려 하신 것이옵니다. 라며 대군까지 함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서리빨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임금은 끓어오르는 신하들의 탄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꿇어앉아 있는 설화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는 이 증엄 앞에서 과연 할 말이 있느냐? 설화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복한 채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의 머리칼이 평생을 흉조라 손가락질 받아왔음을 아옵니다. 허나 그것이 저주에 쓰였다는 이 끔찍한 누명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사옵니다. 그것은 수계마마와 조상궁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휘상일 뿐이옵니다. 네, 인연이 조상궁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발뺌한다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증언이 이리도 명백한데 감히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원용대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흉측한 저주 인형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묵직한 두루마리 뭉치 하나를 꺼내 임금의 어전에 바쳤습니다. 아바마마, 저들의 눈을 가리고 이성을 마비시킨 것은 저주의 인형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설화의 기억력과 대군의 집요함으로 완성된 박숙의 가문의 군량미 횡령장부였습니다. 대군은 설화가 찾아낸 작은 단서를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친 거대한 비리의 증거들을 임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수기의 가문은 지난 수년간 나라의 녹을 좀먹고 견방의 병사들을 굶주리게 하였나이다. 이들의 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감히 이따위 집 인형 따위로 전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소신의 충심과 설화의 지혜를 한꺼번에 묻으려 한 것이옵니다. 대군의 목소리는 분노로 타오르며 대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박수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조상궁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와 기록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하여 단 하나의 변명에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설화의 흰 머리칼로 만든 흉측한 저주 인형은 나라를 좀먹은 거대한 탐욕의 실체 앞에서 그저 초라한 집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임금의 분노는 마침내 하늘을 찔렀습니다. 네, 이 천인공노할 것들 감히 짐을 능멸하고 백성을 기만하며 국고를 훔쳐 그것도 모자라 감히 왕실의 종친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우려 하였는가. 임금은 즉시 의금부 도사를 불렀습니다. 박숙애는 그 자리에서 폐위폐회되어 궁궐의 가장 깊고 차가운 곳 냉궁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영모에 준하는 죄로 풍비박산이 났으며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린 병사들에게 돌아갔습니다.